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세계 1위다. 우리가 왜 저출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출산 사회가 아닙니다. 보시면 1970년대 보시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쯤 될까요? 4.53명 정도 나왔는데요.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2점대로 줄어들어요. 2명대로 줄어듭니다. 보통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한 2.1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0점 몇 명이 될 수가 있을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1.3명으로 떨어집니다. 1.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초저출산 사회. 그렇죠. 초저출산의 숫자가 1.3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들어서면 1.3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보통 우리가 심각한 인구 위기다라고 하면 1.3을 보거든요. 네. 지금은 0.9, 0.8까지 내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야, 웬일이야.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은 사회죠. 그런데 일본에서 한번 경험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합계 출산율이 2명, 그러니까 2명에서 1.4명으로 떨어지는데 56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바로 그 2명에서 1.4로 떨어지는데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3배나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빠른 것이죠. 대단히 위기적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저 2020년이 됐을 때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끝자락에서. 거기에 코로나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저한테 경조사 청첩장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결혼이나 이런 걸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그 법적인 혼인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까운 시점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에 약 혼인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정말 너무 어렵게 지낸 작년이죠. 2020년 1년 동안은 약 5만 건 이상 결혼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결국 그렇다면 출생아 수도 더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년, 내후년까지도 저 영향은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보통 22년까지는 이런 여파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이는 보통 요즘에 어디서 낳죠? 산부인과. 그렇죠. 집에서 낳지 않잖아요. 네. 산부인과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과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아기를 받는 분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기준 1,300여 곳. 이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절반도 안 됩니다. 전혀 몰랐어.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는 곧장 집에 가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산후조리원. 그렇죠. 근데 산후조리원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대형화된 아주 고급스럽거나 비싼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 말고 중소 규모의 산후조리원 좀 싸게 가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야, 근데 예전에 우리 엄마들 얘기 들으면 그냥 밭일하다가도 그냥 그 순풍 낳고 또 다음날 일하고 맨날 50년대 얘기해. 그랬다는 전설이 있죠. 나만 나이 먹었나요? 나만 나이 먹었나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이제 매년 그 앞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2017년에 이제 실제 출생아 수입니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이 38만 명이 좀 넘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명이 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숫자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1년에
앞으로 2022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45만 명 정도는 나오겠지, 태어나겠지 생각했어요. 저 공무원분들 지금 무사히 계신가요? 너무 오차 범위가 와우.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2016년쯤 되면 얼마가 되었을까? 41만 명이에요. 여전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다. 아니 저게 가로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4년 동안의 그렇죠. 추세를 예측하는 거니까 네. 저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인구가 5,18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30여 년 후 2059년 정도를 보면 총 인구가 4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40대 정도 되면은 인구가 4천만 명밖에 그렇게 안 되는 된다는 거죠. 말이네요. 네. 너무 충격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바뀔 통계를 보니까 이게 너무 피부로 진짜 확 와닿는 그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상상도 못했어. 근데 사실 이제 인구 자체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일 텐데 이거는 더 충격적일 것 네, 같은데요? 보통 생산 가능 인구, 이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소득을 얻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인구의 연령을 15세에서 64세 정도로 봅니다. 바로 이 연령층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62% 정도 될 거라고 봐요. 한 3분의 2.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시기가 되면 45.4%,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나머지 절반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는 2019년은 73%예요. 그러니까 73%의 인구가 지금 다른 인구를 부양해도 우리가 힘들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 그죠? 일하는 시간은 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2067년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 정도 인구면 구성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굉장히 이 도시 참 조용하고 살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한번 목격하고 싶으시면 독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랑겐펠트라는 진짜 완전 조그만한 진짜 깡총 같은 소도시인데 거기 시내 가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활력이잖아. 없어요. 너무 활력이 심심해요. 전혀 없다는 진짜 할 거 거네.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완전 그냥 노화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제 하나의 징후고요. 우리 삶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는 것도 힘들어지고 미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딩크라고 아시죠? 딩크 부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 10년 차 올해 나이 33살 이가화일이라고 합니다. 10년 차 결혼 생활을 딱 지켜보니까 우리는 딩크족이고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부부구나. 저희 삶의 방식이 굳이 아이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을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지금이 너무 재밌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다 보니까 딩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사건들도 그렇고 좀 이런저런 사건이 많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양육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성범죄를 당한다든지 안전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이게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살면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산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와, 한편의 광고 영상 같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딩크 부부가 아니더라도 출산을 이제 망설이거나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거를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뭐 결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딩크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이 남편도 저도 그렇고 둘 다 프리랜서라서 사실은 이 얼려놓고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낳자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프리랜서로 남편분이 전향을 네, 원래 M본부 잘 다니다가 퇴사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죠. 그쵸, 잘 아유, 다니는데. 그 잘 좋은 회사를 왜 퇴사를 하고 난리여? 이러면서 난리가 어머님이 났죠. 김수미 진짜. 씨인가 봐요. 근데 그래도 서유리 씨나 남편분 정도면 사실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그런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게 불안정이라는 그치, 게 우리 직업이 참 이게 맞아. 그 2019년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이제 고용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 다 50%가 넘어요. 3040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40, 바로 이 연령대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보통 20대에는 연애를 하죠. 근데 20대 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도 60%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벌써?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도 좀 의미 있는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왼쪽에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완전 정비례네요. 남성과 여성을 전체로 보면요. 1에서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40%는 기혼자, 결혼을 하신 분의 비중이 아주 낮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비율은 어떨까요? 2008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2008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를 더 낳고요. 보통 이제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은 아이 보통 2명씩 낳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결혼을 못 하거나 아예 아이를 못 낳거나 이렇습니다. 비대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슬프다. 맞아. 오늘 김소연 씨가 특별히 나오시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이 소연 씨와 귀여운 주한이를 한번 사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정말요? 지금 아드님이 주한이가 10살이죠. 그러니까 현재 10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많이 컸네요.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뒤 2031년에는 이제 주한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못 뽑는 거예요.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대학이 많다라는 거죠. 어머. 학생 수가 학생 100명을 없어서 뽑아야 되는데 문을 25명이 닫는 비는 대학교도 거예요.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대학이 우리를 골랐다면 주한이 때는 우리가 대학을 골라가면 돼. 학생들을 모집해야 돼, 이렇게 모셔야 돼. 그러네. 알아서 골라서 가면 돼. 그러면 좀 약간 어머니의 입장으로는 반갑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걱정은 덜은 것 같아요. 이 2031년에 주한이도 서울대 가자. 대학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게 되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져요. 또 한 10년 정도 뒤로 시간이 흐르면 2041년이 됐을 때쯤에는 주한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인데 그때는 2018년 대비 노동 인구가 17%가 줄어든대요. 와. 근데 이렇게 수치로 딱 노동인구 감소 이렇게 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노동 인구가 준다는 거는 생산 인구도 줄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 받을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극장에 공연을 해도 관객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버는 만큼 써야 되는데 쓰질 않으니까 그만큼 또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한 16년 앞으로 가서 2056년이 되면요. 주한이가 50세쯤 됐을 텐데 그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어떡해. 나 내고 있는데 저 아니 세금은 많이 내고 받는 건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지금 주한이가 50세니까 아직 반도 안 사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연금이 다 바닥이 난 어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제 거 어디 갔어요, 연금? 충격적이다. 자, 저희가 좀 충격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물론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대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따져보면 신생아 한 명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1억 6천씩 안 받은 거예요, 김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받아봤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뭐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기저귀 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어디 갔지 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2년? 1, 2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아동수당, 신생아 이렇게 또 양육수당 이런 것 지급이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몇 해 전에 잠깐 보실까요? 그죠? 이제 가임기 여성 인구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이제 젊은 여성들은 말하자면 내가 가임기 여성이라면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여성은 많지만 출산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이게 내 책임인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이거 됐습니다. 나왔을 때 기억나요. 네. 가임 거부 시위하고 내 자궁이 공공재냐 이러면서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했던 기억나거든요. 사실 저도 딱 봤을 때 느낌이 무슨 약간 가축을 세듯이 생산하는 사람들. 가임기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 이 지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여성들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이제 내렸죠. 저기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되게 별로네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였거든요. 그 사실은 진짜 영국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훨씬 저희보다 먼저 한 10년도 더 전에 이런 저출산을 겪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을 했죠? 최근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두 나라가 있죠.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계셨고 이제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고령 국가가 바로 그 이태리와 스페인인데 사실 이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보시면 1.4, 1.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1.3인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에 이르면 1.3 이하로 떨어집니다. 1.2까지 가요.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이건 유럽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지금 21세기 유럽 사회, 전 세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이에요. 이태리나 스페인은 대표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예요. 맞아요. 엄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엄마가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태리나 스페인이 가장 출산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21세기에 접어드니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뭐냐면 그 엄마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네. 내가 집에서 밥하고 아이만 키웠고 내 삶이 안 되겠다. 같이 나도 경제활동을 하고 말하자면 나도 사회에 나가서 나 일을 하고 싶고 나의 영역,
사회적 인정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죠.